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2주째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야는 오늘도 친북, 친일 프레임으로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도 역사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면서 친북,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주말 크림 대교 폭발을 테러로 규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고 또 전문가와 향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두 번째로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3%가 돼서 10년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도 2%로 또다시 내렸습니다. IMF는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며 내년 경기 침체를 경고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9.19 군사합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해상자유대가 참여한 연합훈련을 거듭 비판하면서 친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란 점을 거듭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북핵 문제는 여전히 외교적 해법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대규모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사용 우려가 커지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핵 억지 연습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로 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의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주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3만 명대로 늘었지만 전주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크게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 겁니다. 모든 예적금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3%가 됐는데요. 3%대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주된 배경은 뭡니까?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번 빅스텝으로 연 2.5%였던 기준금리는 3%가 됐는데요.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게다가 4월과 5월, 7월과 8월에 이은 5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도 첫 기록입니다. 이처럼 하느니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이는 건 무엇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물가 추가 상승 압력과 외환 위험이 증대되는 만큼 대응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5에서 6%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환율과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위험도 빅스텝의 근거가 됐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포인트였는데 오늘 기준금리 인상으로 격차는 일단 0.2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왔는데요. 올해 추가 인상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다음 달에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창용 총재 역시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인상 폭입니다. 오늘 금통위원 2명이 0.25%포인트 인상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긴 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다음 달에도 0.5%포인트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얼마나 빨리 기준금리를 더 올릴지가 변수인데요. 미 연준이 다음 달과 12월에 잇따라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려 연말 금리가 4.5%가 되면 다시 금리 역전폭이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환율이 안 그래도 높은 상황에서 더 오르면 물가도 다시 들썩일 수 있게 되는 만큼 한은도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경기 둔화 우려와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부담인데요. 이창용 총재는 국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경제 전반에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당분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빅스텝에도 아직 금융시장에 큰 동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조금 내려가 1,42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엔달러 환율이 24년 만에 처음으로 146엔을 넘어섰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오늘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지난 1998년 8월 이후 처음 146엔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엔화 가치 하락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RB가 다시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확대하면서 엔화를 팔아 달러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엔화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더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내렸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 전망보다 0.1%포인트 내린 2%로 제시했습니다. IMF의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IMF가 이처럼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또다시 낮추면서도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면서 내년 경기 침체를 경고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도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고 미국도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세 차례나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IMF. 우크라이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해소 기미는 보이지 않고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세계 경제는 내년에 더욱 나빠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The three largest economie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euro area, will continue to stall. In short, the worst is yet to come, and for many people, 2023 will feel like a recession. IMF는 특히 신흥시장 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심각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높은 차입 비용과 인플레이션, 변동성 큰 상품 시장과 씨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Unless market conditions improve, there's a risk of further sovereign defaults in frontier markets. Our global stress test for banks show that under a severe downturn scenario, 29% of emerging market banks could breach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특히 중국에선 부동산 부문 침체가 심각해져 부동산 개발업자 실패가 은행 부문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우크라이나 격화로 유럽에서 에너지난 충격이 오래갈 것으로 보면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내년 유럽 경제도 크게 움츠러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월가의 실력자로 불리는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도 유럽은 이미 침체에 빠졌으며 미국도 앞으로 6달에서 9달 안에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치솟은 배추값에 올해 김장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미 대형마트에서는 포장 김치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입니다.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김장철이 시작이 되는데요. 소비자들 만나보니까 주로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비싸진 배추값에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사 먹는 게 차라리 싸다는 반응도 있었고 김치값이 너무 올라 아껴 먹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사 먹을 그럴 생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추 가루도 비싸고 배추도 비싸고 무도 비싸고 다 비싼데 많이 오르니까 정말 아껴 먹고 있습니다. 모든 거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오르니까 뭐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요? 이곳 마트는 포장김치 판매량이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23%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만 보면 47% 넘게 늘기도 했는데요. 다른 대형마트도 포장김치 매출이 일제히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장김치 업체도 배추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터라 한때 품귀 현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열무김치나 총각김치 등 판매량이 덩달아 늘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한 달여 앞두고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건 재료값 상승 때문입니다. 배추 등 주요 김장 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부담도 부쩍 커진 겁니다. 실제 지난달 말 배추 가격은 한 포기에 9,700원대까지 올라 만 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다시 7,000원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보다 50% 넘게 비싼 수준입니다. 배추뿐 아니라 무도 한 개에 4,100원대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깐마늘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채소 가격이 급등한 건 연이은 태풍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 배추로 불리면서 8월부터 이맘때까지 주로 공급되는 고랭지 배추가 타격을 받은 영향이 컸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가을 배추가 출하하는 10월 하순부터 배추 가격이 안정될 거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아직 날씨 등 변수가 남아있어 출하량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만큼 김장철까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놓고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안보 공방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전에 환노위 국정감사장이 뜨거웠죠? 오늘은 환노위, 교육위, 기재위 등 7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는데요. 특히 환노위에서는 최근 임명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노동관을 두고 야당이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의 막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레드카드를 꺼내는가 하면 김 위원장이 과거 수령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비판한 당사자인 윤건영 의원과 김문수 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환노위 주요 장면 보시죠. 저는 사실 사과를 처음에 하셔서 사과하실 줄 알았는데 사과를 안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위원장 자격 없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 카드를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거 뭔지 아시죠? 레드 카드입니다. 국감장에서 퇴장의 의미고요. 네, 퇴장하십시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뭐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이와 함께 오늘 환노위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기재위에서는 국세청의 MBC YTN 세무조사에 대한 야당 질의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간의 의혹을 묻는 여당 질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행안위에서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폐지와 대북 코인 사업과 관련한 의혹 등이 다뤄졌습니다. 안보 공방과 더불어서 친일 공방도 거세지고 있죠. 북한이 곧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SNS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정반대로 핵을 개발하고 핵 고도화하고 핵 무장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정 위원장은 또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는 자신의 SNS 메시지를 두고 불거진 식민사관 논란에 대해서도 거듭 반박했습니다. 어느 국가가 자멸하지 않고 타국 침략을 받았는가라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수필을 인용하며 진위가 왜곡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야 간 벌어진 친일 국방 공방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대강 대결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군사력, 국방력 1위 국가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6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맺고 있습니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인데 이 대표는 또 일본은 과거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공해 지배했고 지금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면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미사일 낙탄 사고가 발생한 군부대를 찾아 현장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원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두고도 여야의 대치 전선이 넓어지는 그런 모양새죠.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문자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 국정운영지원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비정상적 실체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낱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불리한 질문에 모른다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법한 절차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내 주식을 신규 매입한 것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 대표가 방산업체로도 분류되는 국내 기업의 주식 2억 3천여만 원어치를 사들인 것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지적하며 이 대표를 향해 국방위를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 대표가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매입한 주식이고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미 국회에 백지신탁심사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감사원 감사 논란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지난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감사원 관련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논란을 비롯한 일련의 감사원 행보에 대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전해철 의원 지적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전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북한군 전술핵 운용 훈련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방 지역의 전술핵 배치 계획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직접 훈련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핵무기는 규모와 위력에 따라서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뉘는데요. 전략핵의 위력이 수백 킬로톤 이상이어서 대도시를 초토화하는 정도라면 전술핵은 수십 킬로톤의 위력 정도로 국지전에 사용되는 무기로 통용이 되어 왔습니다. 1킬로톤은 고성능 폭탄 1000톤이 폭발하는 정도의 위력을 말합니다. 또 전략핵은 보통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운용돼서 미국을, 그리고 전술핵은 단거리 미사일에 실어서 우리나라 등을 겨냥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북한의 전술핵 선언이 우리에게 더 위협적인 이유입니다. 전술핵이 전략핵보다 위력이 약하다 해도 핵무기는 핵무기죠.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일본에 2차례 전술핵을 투하했습니다. 미국은 먼저 히로시마에 15킬로톤의 위력의 리틀보이를 떨어뜨렸는데요. 15킬로톤이면 고성능 폭탄 15,000톤이 폭발한 정도의 위력입니다. 이름은 리틀보이지만 위력은 대단하죠. 3일 뒤 미국은 나가사키도 공격했습니다. 20킬로톤 위력의 펜맨을 떨어뜨렸고 나가사키 원폭투와 6일 뒤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두 번의 공격은 2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전술핵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전술핵무기 개발의 핵심은 중거리나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핵탄두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핵탄두의 직경 90cm, 중량은 1톤 이하가 소형화의 기준인데요. 2년 전 우리 군 당국은 국방백서를 통해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미 북한이 직경 60에서 80cm의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지난 6차례 북한의 핵실험은 전략핵을 목표로 뒀었지만
7차 핵실험은 탄도의 소형화와 전술핵을 목적으로 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일각에서는 지난 1991년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있다는 말로 미묘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외교적 해법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화상 브리핑에 나선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 한국 정부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요청이 있었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그건 한국 정부가 답할 사안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On your question about South Korea, I'll let the South Koreans talk about their side of the alliance and their desires. 그러면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여전히 외교적 해법이 있을 걸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뜻이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ve said we would be willing to sit down with Kim Jong-un without preconditions to negotiate that kind of an outcome.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과 확장 억제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placed a premium on doing everything we can to ensure that our commitments to defense and to deterrence when it comes to our treaty allies. 앞서 지난달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며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외교적 해법을, 국무부는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모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연휴 효과가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를 기록했고 누적 환자는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환자도 늘고 있는데 오늘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에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늘긴 했는데 그래도 감소 추세는 여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만 535명입니다. 연휴 검사 건수 감소 여파가 사라지면서 하루 전보다 15,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7월 6일 이후 14주 만에 최소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천여 명, 2주 전보다는 5,000명 넘게 줄어 더디지만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지 2년 8개월여 만인데 중복 감염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의 48.5%가 감염된 셈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0명 중 263명으로 나흘 만에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15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28,723명입니다. 정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독감 환자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와의 동시 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9월 마지막 주 독감 의심 환자가 직전 주보다 44.9%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1살부터 6살 영유아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2.1명으로 53.1% 증가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75살 이상 어르신들의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기한은 연말까지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함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는 만 70살에서 74살, 20일부터는 만 65살부터 69살 어르신들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도 시작됩니다. 생후 만 6개월에서 13살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현재 무료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재감염 비율도 감소했네요. 네,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비율은 지난달 내내 10%대를 유지했는데요. 지난달 넷째 주 재감염 추정 비율은 10.21%입니다. 이는 한 주 전인
9월 셋째 주의 재감염 추정 비율 10.91%보다 0.7%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10월 첫째 주 주간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22.1% 감소해 하루 평균 2만 2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과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3주 연속입니다.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7로 전주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7주 연속 1 이하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주간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보다 8.9% 감소했고 사망자는 201명으로 34.1%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도 줄고 있으며 의료 대응 역량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전국의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준입니다. 앞으로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의료진이 먼저 진료를 한 다음 의료진 판단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이나 신속 항원 검사 등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검사와 격리 등 응급실의 감염병 대응 지침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종료 알림 이후 답안 작성을 금지하고 스마트워치나 전자시계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휴대전화 등도 소지할 수 없는데 다만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인 신혜성이 도난 차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애초 신혜성 측은 도난 차량 의혹에 대해서 대리주차 직원이 차 키를 잘못 건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측이 반박하자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고 거짓 해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신혜성 씨 측이 지금 차량 절도와 관련해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네요. 네, 신혜성 씨 체포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소속사는 도난 차량에 타고 있었던 배경에 대해 음식점 대리주차 직원으로부터 엉뚱한 키를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리주차 직원이 신혜성에게 다른 차 키를 준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당시 신혜성이 만취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량이라고 착각해 직접 문을 열고 탑승한 게 맞다고 밝힌 건데요. 차를 찾으러 온 신혜성이 주변에 있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겁니다. 이후 지인을 내려주고 신혜성이 자택으로 가는 길에 직접 운전하다 차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식당에 있던 차량은 내부에 차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누구나 문을 열 수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소속사 측은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차키가 있어서 차문이 열린 거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혜성 소속사 측은 YTN이 식당 측의 입장을 취재해 보도하자 하루 만에 번복된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앞서 YTN 취재진은 어제 신혜성이 머물렀던 식당을 직접 찾아 해당 대리주차 직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당시 식당 측은 신혜성에게 차키를 건넨 적이 없다며 소속사 측 입장을 반박했는데요. 대리주차 직원은 근무 시간도 아니었을 뿐더러 CCTV 화면에서도 신혜성이 키가 꽂힌 다른 차를 몰고 떠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 차는 벤츠였고 남의 차는 흰색 경춘이라고 없습니다. CCTV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CCTV 확인해 보세요. 경찰은 식당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CCTV 화면을 분석해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 수사는 신혜성이 해당 차량을 몰고 간 데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사가 10대 학생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학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이른바 성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해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부터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도는 SNS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입니다. 참아야 하는데 스스로 잘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성적 표현이 에둘러 담겨 있습니다. 문제의 메시지를 이 학교 현직 남교사가 수도권 지역 여중생에게 보냈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학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를 직위 해지한 뒤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의 수업 배제 결정으로 해당 교사는 일주일 넘게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메시지를 받은 피해 학생이 먼저 SNS 계정으로 교사의 근무지를 확인한 뒤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오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성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또 교내에 추가 피해 학생이 없는지 자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이 교사의 수업을 들었거나 문제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 등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은 해당 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 측을 통해 수차례 취재를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교사와 피해 학생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대규모 공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다음 주 핵 억지 연습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유럽 최대의 핵발전소가 있는 자포리자의 학교와 주거, 상업 등의 시설이 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최소 16차례. 이로 인해 각종 시설은 화염에 휩싸이고 산산조각이 났고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Да сложно словами описать. Жалко сотрудника, да. Жалко бизнес. 수도 키이브 등 우크라이나 전역도 비슷한 상황. 연이어 폭격이 이어져 하늘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자 주민들은 긴급히 지하로 대피했습니다. 키이브 등 우크라이나 전역 4천여 곳의 마을 전기가 끊기는 등 기관 시설이 큰 타격을 입었고 사상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Ёбаный апокалипсис. іншими словами просто не називаєш. Це терор. 러시아는 지난 8일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폭발로 일부 붕괴한 뒤 우크라이나 전역에 연일 로켓과 드론, 미사일 등을 총동원한 보복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우려와 관련해 핵 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다음 주 핵 억지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의 핵무기 운영 등의 협의체인 핵 계획 그룹 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President Putin's veiled nuclear threats are dangerous and irresponsible. 주요 7개국 G7 정상들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미사일 공격은 전쟁 범죄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사호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러시아가 연일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미사일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국 곳곳엔 폭발, 정전, 사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공습 이후의 확전 우려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사를 지내신 거죠? 네, 2016년 3월부터 2019년 그 5월 달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뒤에 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전망까지 짚어보고요. 일단 네. 현지 상황을 저희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한국 통역사인 막심 그리니츠키 씨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막심 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미사일 공습을 시작한 게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막심 씨는 지금 미사일 공습 지역이었던 키이우에 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키이우 중심이 아니라 전 외곽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키이우에 지금 키이우뿐만이 아니죠.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혹시 미사일 공습할 때 폭격 소리라든지 다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저희가 그거 아침이었는데 저희가 자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 들으니까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정말 오랜만에 이제 폭발음이 들으니까 저희가 정신이 바짝 차렸어요. 아, 네. 예. 미사일 공습 시작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지하에 있는 대피소로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 막심 씨도 대피소에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이제 대피소로 대피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그냥 게실에 숨었습니다. 거기서 그 벽이 두꺼워서 비교적 안정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막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대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예. 지난 2월에 이제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됐고 그리고 7월 이후로는 이제 폭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몰창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게 처음도 아니고 저희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피소도 어디 있고. 그런데 솔직히는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이제 못한 일이었어요. 네. 네. 미사일 공습 경보가 울릴 때 지하 대피소에서는 그 시민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일단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처음 나온 노래가 국가고 두 번째 나온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우크라이나 그 전통 노래입니다. 아, 전통 노래라고요? 예.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단결된 모습 이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번 이제 푸틴이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의지와 사기를 깨뜨리고 싶은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반대로 자기 이제 분노가 강화됐고 이제 법적인 심정을 일으켰습니다. 이 공격이. 그러니까 많은 이를 뒤로 많은 분들이 그 러시아랑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군요. 네, 분노가 커졌고 지금 이제 시민들이 좀 결속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주요 시설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정전이나 뭐 급수 같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예, 지역에 따라 상황이 좀 다른데 약간 키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예. 전기 수급도 안정됐고 그런데 어제 또 미사일 폭격이 있어서 리비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전 잇따를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미사일 공습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앞서 저희가 화면을 봤는데요. 그 지하철 역 안에 시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전쟁 이후에 키이우가 상당히 정상화된 겁니까?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예, 두 달 동안 계속 그냥 안정하고 약간 그 조용한 생활을 보냈는데 그랬군요. 갑자기 이렇게 폭격이 시작하니까 많이 놀랬기는 한데 저희가 그 어느 정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시민들 인명피해가 일단 컸고요. 또 학교나 놀이터 같은 일상 시설에도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젤렌스키 대통령님은 지금 강한 입장을 내셨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테러 국가이며 이번 법격으로도 자기가 이제 테러 국가임을 증명했던 겁니다. 예. 군사 시설이 없는 기후 중심을 복격한 걸 보니 이제 그 전쟁터에 이기지 못해서 많이 절실한 상대인가 보다. 예. 이런 입장을 내셨습니다. 네. 막심 씨 그리고요. 지금 앞서 나토도 핵 억제 연습을 지금 다음 주부터 실시한다고 하고요. 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런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거라고는 지금 믿지 않습니다. 예. 대비를 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현지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막심 크리니치 씨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항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막심 씨하고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았잖아요. 네. 전쟁은 지난 2월에 시작됐는데 7월쯤에 이제 많이 이제 회복을 해서 정상화되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다시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현지 연결해 보셨죠? 네. 예. 우크라이나에서 뭐라고 하나요? 오늘 막심 씨도 전달을 잘했는데요. 예. 그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의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굉장히 결연하다. 그리고 지난 3월, 4월에도 이제 수도에 대한 그 미사일 공습은 많았고 이번에는 더 강했지만 생각보다는 그런 그 패닉이 없다. 그렇군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좀 함축적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간인들을 러시아는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이런 공격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추가적 그 공격 가능성은 많죠.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이런 민간인 불문하고 무차별 미사일 공격한 거는 처음은 아니거든요. 예. 러시아의 보복하는 패턴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몇 번의 이제 군사적인 전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러시아가 패배할 때마다 이 똑같은 방식의 이제 미사일 공격을 했었습니다.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예. 전세가 분리할 때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케르치 대교 폭파 사건 되고 나서 러시아가 어떤 식이든지 이제 보복할 거다. 역시 이제 그런 건 다 예견이 됐고, 다만 그 이상으로 이제 좀 폭격 강도가 좀 상당히 강하다는 거는 그만큼 케르치 대교의 폭파가 러시아한테 상당히 이제 뼈아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네, 지금 크림 대교 폭발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반 푸틴 세력의 소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테러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대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둘 다 예,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규명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러시아는 이거는 무조건 우크라이나 소행이다 해가지고 보복을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성급한 판단 같아요. 예. 지난 9월 21일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30만 명 군 부분 동원령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 내에서 이제 반전 데모, 반 푸틴 데모, 반 동원령 데모가 상당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러시아 내에서도 이게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들, 또 푸틴 대통령이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조금 더 규명을 해봐야 될 그런 사안인데 러시아 쪽에서 좀 너무 빨리 좀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최근에 총사령관을 교체했는데 세르게이 수로비킨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이 이 사람이 굉장히 악명이 높던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이 이제 시리아의 알레포의 이제 민간 학살 사건에 이제 주도적인 현지 사령관을 지낸 분이고,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쭉 읽어봤더니 야전 경험보다 군사적인 그런 경륜보다 상당히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잔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런 평가는 받고 있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 이제 저런 분을 또 임명을 했을까?
지금까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별들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 10명의 이제 이상의 장성들이 이제 사망을 했고, 그랬죠. 또 8명의 이제 지휘관들이 이제 교체가 됐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 이제 저런 분들이 다시 이제 기용된다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푸틴 대통령에 대한 그 충성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키예프를 포함해 가지고 무차별 이제 폭격 사건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 저런 그 배짱이 있고, 네. 뭐 그런 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서방에 상당히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 공포감, 네. 그 협박, 그런 이제 심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전황을 보고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푸틴의 실각 가능성과 함께 푸틴이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계속 모니터링하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들었는데, 네.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그렇게 수행할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어떤 이유로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거는 뭐 우크라이나한테도 이제 치명적인 그 해를 데미지를 주지만은 러시아도 상당히 그 피해를 받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러시아도 이걸 한다는 건 어떤 그 본인도 상당히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거고, 네. 또 미국도 뭐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한테 그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이제 충분히 좀 보낸 점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푸틴 대통령 입지가 너무 지금 사면 초과예요. 외교적으로도 고립돼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반푸틴 반전 그런 그 세력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이제 양식 있고 지성 있고 이런 분들이 또 푸틴 대통령의 어떤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순순히 좀 동의는 안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 대신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이 있느냐? 네. 이거는 뭐 푸틴 대통령의 이제 결정이겠지만, 네. 저는 지금 푸틴 대통령의 이제 이 게임을 보면서 네. 1999년 12월 31일이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옐친 대통령이 그 파격적으로 하야 성명을 했어요. 네. 예. 그리고 4월달에 이미 이제 푸틴 대통령을 총리로 이제 임명을 해서 후계자로 임명이 됐죠. 네. 그래서 네. 옐친 대통령 하야하고 푸틴 대통령을 후계자로 임명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옐친 대통령의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 잘 보장을 해줬던 것처럼, 그 푸틴 대통령의 좀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는 그 옐친 대통령의 그 하야. 네. 그리고 아직 푸틴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후계자를 좀 임명하고 물러나는 게 가장 그 좋은 수순이 아닐까. 그러나 그조차도 이제 푸틴 대통령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미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뭐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개입 없는 참여 없는 미러 정상회담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상회담 할 만한 그 객관적인 여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개주에 대해서 영토 병합을 다 끝냈거든요. 네. 그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 그 2월 24일 이전으로 돌려야 되는데, 뭐 그 하기 위해서는 너무 지금 러시아가 멀리 나갔고요. 예. 그리고 그 동안에도 이제 5차례 협상이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 협상을 했는데, 근데 그 협상이 결정적으로 결렬된 계기가 부차 양민 학살 사건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똑같은 제2의 이제 부차 사건이 되는 바람에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그 협상할 여건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런 협상에 아직은 좀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볼 게, 지금 푸틴이 동원령을 내린 뒤에 러시아 국민들 한 20명이 넘는 인원들이 요트를 타고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지금 막힌 상황인데, 이렇게 러시아에서 탈출이 급증할 경우에 이게 우리나라가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까? 저희 나라도 이제 일종의 정치적인 그 난민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아마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고려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도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프랙티스를 하나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냈습니다. 이양구 전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때이른
추위가 물러나고 완연해진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가을볕 아래 뒤로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의 뎁사리가 완연해진 가을을 더욱더 실감나게 해주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고요. 앞으로 기온은 1에서 2도가량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를 느끼기 좋겠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여전히 공기가 쌀쌀합니다. 옷으로 따뜻하게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먼지 걱정 없이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에도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11도, 광주와 대구도 11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와 부산 24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주말까지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며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날씨입니다. 환절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무척 큰 상황이니까요. 개인 위생 관리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2주째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야는 오늘도 친북, 친일 프레임으로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친북,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잠시 뒤 여야 의원과 관련 이야기 짚어봅니다.